1998년 3월 2일 월요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날 아침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비엔나 경찰서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딸이 사라졌어요. 10살입니다. 이름은 나타샤 캄프시예요. 전화를 건 사람은 브리기타 시른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딸 나타샤가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브리기타는 딸이 사라지기 전 남편 루드비 코우와 함께 헝가리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브리기타와 루드비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지만 나타샤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주기적으로 아버지와 만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타샤는 3월 1일 일요일에 귀국하여 아버지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바로 학교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딸 나타샤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브리기타는 즉시 학교에 전화를 걸었으나 학교 측은 나타샤가 이날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나타샤가 사라지기 전 그녀와 함께 헝가리로 여행을 다녀왔던 나타샤의 아버지 루드비히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루드비히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타샤와 헤어진 시점과 이후의 행적에 대해 협조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수사 결과 나타샤의 아버지 루드비히는 딸의 실종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 루드비히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자마자 경찰은 나타샤를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당국은 나타샤의 집에서 학교까지 이어지는 경로는 물론 그녀가 다닐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을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당시 나타샤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낮에 10살짜리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비엔나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나타샤가 단순 실종이 아닌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나타샤를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익명을 요청한 12세 소년이었는데 그는 경찰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년은 당시 나타샤로 보이는 소녀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흰색 승합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소년의 증언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전역에 등록된 흰색 승합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알리바이를 조사하는 동시에 강제로 차량 내부를 점검하며 나타샤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사 대상 차량의 수는 무려 776대에 달했습니다. 동시에 오스트리아 경찰은 나타샤가 최근에 방문했던 헝가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아버지와 함께 다녀온 장소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이는 나타샤가 당시 여권을 포함한 개인적인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나타샤가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국들과 공조하여 국제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던 무렵 마지막으로 경찰은 볼프강 프리클로필이라는 35세 남성을 마지막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볼프강도 역시 흰색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에요? 건축자재를 운반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볼프강은 당시 자신의 차를 이용해 집을 수리할 건축자재를 운반하고 있었다며 자신은 용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볼프강의 태연한 태도와 행동에서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볼프강의 경우에는 그의 알리바이를 곧이곧대로 믿고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경찰은 700대가 넘는 자동차를 확인하며 방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자 경찰은 대충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수사에 허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볼프강 프리클로필은 매우 순진하고 평범한 남성처럼 보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고 바로 나타샤 캄푸시 실종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실종된 나타샤는 경찰이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볼프강의 집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약 1.5평 크기의 매우 작고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방이었는데 놀랍게도 나타샤는 그곳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하실은 방음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 외부로는 어떤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곳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은 볼프강의 집을 철저하게 수색하지 않았고 결국 나타샤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이곳에서 무려 8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나타샤 캄푸시는 1988년 2월 1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어머니 브리기타와 아버지 루드비히와 함께 비엔나 교외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타샤의 가정 환경은 완벽하지 못했는데 결국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잦은 갈등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나타샤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아버지와는 주기적으로 만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나타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녀는 학교에서 성실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고 특히 책 읽기를 좋아했던 나타샤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나타샤가 실종된 날인 1998년 3월 2일 월요일, 이날 아침 나타샤는 아버지의 집에서 바로 학교로 등교했습니다. 빨간색 코트를 입고 책가방을 맨 그녀는 평소처럼 익숙한 길을 따라 학교로 향하고 있었는데 학교로 가는 도중 그녀는 길가에 주차된 흰색 승합차 앞에 어색하게 서 있는 한 남성과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당시 나타샤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의도적으로 이 남성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타샤의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은 결국 그녀에게 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괴한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승합차의 문을 열어 나타샤를 강제로 차 안에 밀어 넣었고 나타샤를 납치하는 데 성공한 괴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를 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괴한의 집은 슈트라스호프에 위치해 있었고 이곳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작은 도시로 외부와 단절된 듯한 고요한 분위기를 가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나타샤를 납치한 괴한은 35세 남성 볼프강 프리클로필이었고 그는 통신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에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볼프강의 범행은 단순히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타샤를 납치하기 위해 오랜 시간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날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볼프강은 자신의 집 지하실에 1.5평 크기의 감금실을 직접 설계하고 건설했으며 방음 처리를 위해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사용해 외부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감금실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무거운 철문으로 숨겨져 있었는데 이 철문은 집 차고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혼자서는 절대로 입구를 찾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볼프강은 납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흰색 승합차 내부를 개조해 나타샤를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나타샤가 매일 등교하는 경로와 시간대를 철저히 분석하고 범행이 가능한 완벽한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볼프강은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대로 나타샤를 납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나타샤를 납치하는 데 성공한 볼프강은 무려 8년, 정확히 3096일 동안 나타샤를 지하실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나타샤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볼프강의 개인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나타샤는 납치되자마자 볼프강에게 자신을 추행할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납치범들이 그러하듯 범죄자들이 소녀를 납치하는 이유는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나타샤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볼프강은 나타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를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그 약속을 4년 동안 지켰습니다. 볼프강은 그 기간 동안 나타샤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고 대신 그녀를 돌보는 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볼프강은 가장 먼저 나타샤를 위해 지하에 침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지하실은 나타샤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소녀의 방으로 탈바꿈됩니다. 그리고 그는 종종 나타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며 마치 그녀가 호텔에 머무는 손님인 것처럼 느끼게 할 정도로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음식과 디저트, 간식도 빠짐없이 제공했고 나타샤가 배고플 때는 스스로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핫플레이트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볼프강은 나타샤의 요청으로 그녀가 집에서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를 구해 주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워야 할 과목들을 함께 공부하며 추가로 그녀에게 수학 문제를 내주고 풀이 과정을 알려주는 등 나타샤를 위해 많은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일상적인 활동과 격려가 나타샤가 감금 생활을 견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볼프강은 나타샤에게 무조건적으로 퍼주고 희생하는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나타샤가 처음 감금된 6개월 동안 볼프강은 그녀를 단 한 번도 지하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나타샤와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자 볼프강은 드디어 나타샤가 지하실을 벗어나 1층 거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볼프강의 사업 파트너가 미팅차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정원에서 한 소녀가 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날 그가 목격한 소녀가 바로 나타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나타샤가 완전히 지하실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고 잠을 잘 때나 볼프강이 출근할 때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납치된 지 4년 뒤 나타샤가 14살이 되었을 때 볼프강은 갑자기 나타샤에게 나를 꼭 껴안아 달라고 부탁하며 점점 나타샤에게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지하실로 내려와 나타샤와 같은 침대에서 자려고 했고 뒤에서 껴안아 달라고 요구한 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볼프강은 나타샤에게 사랑을 갈구하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나타샤는 그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거절에 볼프강은 순식간에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며 그럼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했습니다. 당시 나타샤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사춘기 소녀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말대로 따르길 단호히 거부했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라는 그의 명령에 끝까지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나타샤의 거부와 반항은 결국 볼프강의 폭력을 불러왔는데 볼프강은 나타샤가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할 때마다 그녀를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처벌했습니다. 납치된 지 6년이 지나 나타샤가 16살이 되었을 때 볼프강은 나타샤가 나이가 들어 이제 더 부려먹기 편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녀를 지하실이 아닌 집 안으로 올라와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시도 나타샤를 가만히 두지 않았고 청소는 물론 집안일 대부분을 맡기며 그녀를 마치 개인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볼프강은 혹시 나타샤가 탈출을 시도할까 두려워 집의 문과 창문에 고성능 폭발물이 설치된 부비트랩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그녀에게 총을 휴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나타샤가 도망치면 너도 죽이고 이웃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나타샤는 볼프강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모두 믿었기 때문에 집 안으로 올라온 뒤에도 그의 시중만 열심히 들며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거의 성인이 된 나타샤를 보고 흥분한 볼프강은 마침내 약속을 어기고 그녀의 몸에 손을 대고 말았고 이렇게 결국 나타샤는 볼프강과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관계 이후 볼프강은 이제 나타샤가 자신의 여자가 되었다고 확신하며 안심한 듯 그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볼프강은 나타샤에게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말을 했고 그녀와 가족이 되고 싶다며 자신의 왜곡된 집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정말로 당시 그는 나타샤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방법까지 진지하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볼프강은 나타샤와 정말로 가족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완전한 가족이 되기 위해 나타샤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드라이브를 다니기도 했으며 심지어 나타샤가 이웃집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까지 허락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를 데리고 스키장에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나타샤는 여자 화장실에 있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상대가 외국인이어서 나타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저 웃기만 하는 바람에 탈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볼프강은 나타샤가 탈출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를 처벌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볼프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너가 나를 버리려고 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변덕스럽고 통제불능의 상태로 변해갔고 분노는 더 빈번하게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나타샤 캄푸시가 감금된 지 8년이 되던 해 18살이 된 나타샤는 더 이상 볼프강과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볼프강은 생각보다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타샤가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고 확신한 이후부터 그녀를 평소보다 더 철저히 감시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나타샤에게 탈출할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 8월 23일 오후 12시 53분 드디어 나타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날 여느 때처럼 나타샤는 볼프강의 지시로 그의 흰색 승합차를 청소하고 진공청소기로 내부를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옆에서 감시하던 볼프강에게 거래처에서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는 진공청소기의 소음 때문에 자리를 옮겨 통화를 하러 갔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 나타샤는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나타샤는 자신이 도망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진공청소기를 켜둔 채 그대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근 정원을 지나며 200m 정도를 뛰었고 울타리를 넘어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그녀는 도중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그녀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나타샤의 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5분 정도 전속력으로 달린 나타샤는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근처 집에 창문을 두드리며 제 이름은 나타샤 캄푸시입니다. 저는 8년 동안 볼프강의 집에 감금되어 있던 소녀예요. 라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나타샤의 말을 들은 이웃 주민은 깜짝 놀라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1시 4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나타샤를 안전하게 경찰서로 피신시킨 뒤 골프강을 잡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탈출 당시 나타샤는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였지만 안색이 좋지 않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몸무게는 48kg, 8년 전 납치 당시의 몸무게인 45kg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볼프강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나타샤가 탈출하자 그녀를 쫓아가지 않고 즉시 자신의 빨간색 BMW 스포츠카를 타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의 차량을 추적했고 얼마 뒤 볼프강의 차량은 비엔나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볼프강은 그날 밤 빈 노르트역 근처에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볼프강은 죽기 직전 자신의 유일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한 소녀를 8년 동안 납치하고 감금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수시로 그녀와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경찰이 나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하며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친구는 결국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볼프강은 기차에 몸을 던지며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나타샤 캄푸시는 자신을 납치하고 감금했던 볼프강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죽음에 대해 슬픔과 연민을 표현하며 그의 죽음이 자신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나타샤가 혹시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나타샤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볼프강은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항상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절대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와의 관계를 단순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만 정의했습니다. 나타샤는 탈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나타샤는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지하실에 감금되기 전보다 더욱 깊은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샤의 상처는 점차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나타샤는 자신의 자서전인 3096일을 출판했고 이 책을 바탕으로 영화까지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TV 토크쇼에 출연하여 드디어 심리적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대중들에게 전했습니다. 심지어 나타샤는 자신의 영화와 책으로 번 돈 중 일부인 약 28,100달러를 엘리자베스 프리첼에게 기부했는데 엘리자베스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에 의해 감금되었던 자신과 비슷한 감금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나타샤는 자신이 8년 동안 감금되었던 볼프강의 집을 구매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현재까지 이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관리하고 있었는데 나타샤는 이 집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타샤는 이 집은 내 어린 시절의 가장 끔찍한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과거를 직시하며 극복해나가는 장소가 되었다고 밝혔고 앞으로 이 집을 통해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